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게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분들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을 달고 태어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었거든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친부모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중엔 늘 제 곁을 떠났었거든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 아기 시절 때부터 보육원에서 원장님 손에 자랐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저희 원장님이 되게 착하고 인자하신 분이셨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었죠. 저랑 유일하게 동갑이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4살 되던 해에 만나서 6살이 되던 해까지 늘 저와 둘이서 붙어 다니다가 다른 가족을 만나서 떠나버렸어요. 저는 어차피 다들 새로운 가족을 만나 떠날 거라는 생각에 보육원에 같이 지내던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운동장에서 혼자 애꿎은 모래만 괴롭히면서 놀았어요. 저희 보육원에 일주일에 2번 정도 봉사를 하러 오시던 한 아주머니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 부부를 따라오던 어린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죠. 그 아이는 항상 아주머니 뒤에 서서 아주머니 다리 틈 사이로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혼자서 나뭇가지를 들고 모래를 파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여자아이랑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더니 해사하게 웃더라고요. 정말 만화 속에 나올 법한 예쁘장한 아이가 웃어주는데 그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모래를 파고 있던 손을 멈추고 그 아이를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봉사가 끝났는지 아이는 아주머니 손을 잡고 보육원을 나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 뒤로도 아주머니 부부와 함께 그 아이가 저희 보육원에 왔었어요. 올 때마다 늘 그렇듯 아주머니 뒤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때처럼 또 해사하게 웃어줬어요. 어찌나 눈이 큰지 멀리서도 똘망똘망한 눈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보육원에 5번 정도 더 왔을 때쯤 여자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한 발자국씩 제 옆에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만히 서서 아무 말 없이 발만 땅에 비비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힐끔 쳐다보고 다시 나뭇가지로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혼자 뭐해? 우리 엄마가 만든 빵 진짜 맛있는데 너는 왜 안 먹어? 혹시 빵 싫어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편식하면 안 된대. 빵 안 싫어해. 그냥 입맛이 없어서. 혼자 먹으면 맛없거든. 넌 부모님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내 마음 모르지? 아, 여기는 그런 곳이었지. 참. 내가 실수했다면 미안해. 근데 너는 왜 올 때마다 맨날 여기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야? 애들이랑 공놀이 안 해? 친구가 없어서. 그리고 나 뛰어다니는 거 싫어해. 옷도 더러워지고 땀도 흐르잖아. 너도 친구 없어? 나도 친구 없는데. 너 나랑 친구 할래? 우리 친구하자. 내가 맨날 놀러 올게. 너는 왜 친구가 없는데? 너 혹시 왕따야?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너 괴롭혀? 아니, 나 여기가 좀 많이 아파서 유치원에 못 갔어. 그래서 친구 없어. 그러니까 너가 나랑 친구해줘야 돼. 내 이름은 진유정이야. 여자아이는 자신의 가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유치원에도 못 가고 매번 이렇게 아주머니를 따라다닌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여자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올 때마다 딸과 놀아줘서 고맙다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 여자아이는 보육원에 오면 양손에 빵을 쥐고 바지주머니 양쪽엔 조그만 우유를 넣어서 해맑게 웃으면서 제게 달려와서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옆에서 같이 먹었어요.
그리곤 지금은 빵 맛이 어떠냐고, 맛있냐고 물어봐 주었죠. 아마도 혼자 먹으면 맛없다는 제 말을 계속 신경 쓰고 있었나 봐요. 제가 맛있다고 이제 안 물어봐도 된다고 해도 꼭 한 번씩 저렇게 물어봐 줬어요. 그렇게 1년이 흘러서 그 아이와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아주머니가 학교에 부탁을 해서 저와 그 아이는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뒤로 따로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저와 그 아이를 같은 반으로 붙여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둘은 초등학생 내내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던 해에 그 여자아이가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급하게 수술을 하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술만 받고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예 이사를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 아이가 사라진 뒤로 저는 중학생 시절 내내 고아라는 이유로 늘 혼자였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사춘기가 왔고 반항심이라고 해야 할지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그 아이를 찾아보려고 무작정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일단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막막하더라고요. 무턱대고 온 것도 있고 애초에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라는 걸 숨기고 알바를 했어요. 당일 지급해주는 알바를 하면서 찜질방 생활을 시작했었죠. 바쁘게 살다 보니 그 아이를 찾을 시간 없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뿐이라 찾기가 힘들었죠.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서 정말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게 그 아이의 이름이 특이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자 바뀐 분위기에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긴 민망하지만 중학생 때까진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여드름도 들어가고 알바하면서 살도 빠져서 얼굴이 점점 잘생겨지더라고요. 잘생겨져서 그런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생기던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혼자 지내는 생활이 익숙해져서 오히려 좋다고 들러붙는 친구들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알바를 하다 보니 잠을 잘 시간이 적었었죠. 그러면 안 됐지만 피곤함에 학교 수업 시간에는 늘 잠만 자게 됐죠. 저는 평소처럼 베개 삼아 책을 쌓아놓고 자고 있었어요. 수업 종료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한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희 반이 다른 반에 비해 여학생 수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이 전화 갔다고 하자 남자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여자든 남자든 관심이 없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하셔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앞을 봤는데 전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학생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고 있던 그 아이랑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안녕? 나는 진유정이고 땡땡여고 다니다가 여기로 전학 왔어. 아직은 많이 어색하겠지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보자. 잘 부탁해. 와, 이쁘다. 이름도 이쁘다. 친하게 지내자. 내 옆에 앉을래? 겁먹겠다. 질문은 천천히 하나씩만 이놈들아. 그리고 류정이는 남는 자리가... 정훈이 옆자리 비었네. 저기 가서 앉으면 되겠다. 빈자리가 제 옆자리밖에 없어서 그 아이는 제 옆에 앉았어요. 교탁에서 제 옆으로 올 때까지 그 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옛날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제 시선이 민망했는지 가방을 책상 옆에 걸면서 민망하게 웃더라고요. 뭐야? 혹시 너 나한테 반했어? 아까부터 왜 계속 내 얼굴을 쳐다봐? 아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너 혹시 나 알지 않아?
나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땡땡 초등학교 몰라? 한 번만 물어봐. 알아. 너 안다고. 너를 어떻게 잊어?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나 너 얼굴 보자마자 알아봤어. 너 맞지? 하, 내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너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지금도 너 찾으러 서울까지 왔어. 그동안 어디서 뭐 했어? 그땐 말없이 가서 미안해. 나도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너한테 말하고 갈 정신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도 맨날 너 얘기했어. 너한테 얘기하고 갈 걸 그랬다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다행이다 진짜. 어떻게 여기서 딱 만나지? 내가 진짜 서울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 아주머니랑 아저씨는 잘 계시지? 저희는 수업 시작 종이 울려서 간단하게 안부 인사만 하고 수업을 들었어요. 다시 예전처럼 둘이서 붙어 다니니 정말 어릴 때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찜질방에서 지내는 걸 알고 선뜻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세 지는 게 싫어서 괜찮다고 그냥 놀러만 간다고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주머니와 아저씨 볼 생각에 신나 있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양팔 벌려 반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아이가 아주머니와 아저씨께 제 사정을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방 남는 거 있다고 거기서 생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했지만 아저씨까지 합세해서 당장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희는 늘 붙어 다녔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장난으로 저를 사위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도 부모님께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것에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넉살 좋게 웃으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장난을 받아주곤 했어요.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해주셨어요. 늘 제가 사위였으면 좋겠다고, 다른 놈들한테는 딸을 못 맡기겠다고 하셨죠. 장난으로 사위라고 불렀었는데 저희는 몇 년 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진짜 사이가 되었어요. 원래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따로 분가를 하지 않고 아내와 방만 합쳐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앞으로 처가 식구들과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불행을 달고 태어난 것인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 어른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 비서는 살았었는데 차 뒤쪽에 손상이 심해서 장인 어른만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결국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출혈이 너무 심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저와 아내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나마 정신을 붙잡고 계시던 건 장모님이셨어요. 장인어른 영정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저희에게 장모님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죠. 곽서방,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류정아, 너도 그만 울어. 장모님, 죄송해요. 저보다 장모님이 더 슬프실 텐데 앞으로 장인어른 목까지 열심히 살게요. 장모님이랑 우리 집사람 제가 평생 모시며 살게요. 우리 영감회사 앞으로 곽서방이 운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너가 무너지면 회사도 무너진다. 알겠지? 장모님은 저희가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집에 가자마자 장인어른 사진을 다 치우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살아계셨을 때 미리 작성했던 유언장에 따라 회사는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성인 되자마자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일을 쳐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한 번에 닥친다고 장모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간암 말기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밀 검사를 통해 장모님은 치매 초기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수술이 안 된다고 하니 이도저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저도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방문도 잘 못했더니
장모님의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졌더라고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족들이 자주 안 오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저는 아내 보고 걱정하지 말고 프로젝트 잘 끝내라고 하고 직접 장모님을 보살피기로 했어요. 급한 게 아니면 유선상으로 비서한테 업무를 전달해서 일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다른 치매 환자들 보면 난폭해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장모님은 다른 분들에 비해 되게 온순하신 편이었어요. 장모님은 하루 종일 창밖을 보면서 장인어른만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매번 잠시 어디 갔다고만 했어요. 장모님의 하루 일과는 반은 장인어른 찾기, 반은 잠자는 것이었어요. 제가 장모님 간병한 지 4개월 정도 됐을 때 낮에 잠시 장모님 주무시길래 장모님 손을 잡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머리 쓰다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들어봤는데 언제 일어나셨는지 장모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멀쩡한 정신으로 제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정훈아, 맨날 곽서방 우리 사이 하다가 이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너네 안 힘들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치매에 걸려서 힘들게 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장모님 병간호는 100번이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고맙고 너가 우리 류정이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릴 땐 툴툴거리면서도 류정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커서는 어쩜 이렇게 다정한지. 저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잘해주시니까 저도 그걸 보고 배워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저 아직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우리 정훈이는 뭐든 잘할 거야. 일도 잘할 거고 우리 류정이한테도 잘할 거고. 나는 너 걱정은 안 해. 아직도 철딱선이 없는 우리 딸내미가 걱정이지. 류정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도 중요한 프로젝트 류정이가 맡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간만에 장모님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을 했죠. 아내 보고 퇴근하면 집에 가지 말고 병원 입구에서 대기하라고 문자 넣었어요. 아내도 제 문자를 보고 예상을 한 것인지 울면서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역시나 그날 장모님은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셨고 아내는 병실로 들어와 식어가는 장모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의사는 아직 환자분 귀가 열려 있으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편히 가. 엄마, 그동안 아빠만 찾았다며. 이제 아빠 만날 수 있겠다. 그치? 아빠 만나면 우리 안부 인사도 전해줘요. 제겐 친어머니와 마찬가지셨던 장모님. 그동안 저 많이 아껴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잊지 않을게요. 류정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편히 가셔서 장인어른 꼭 만나세요. 저와 아내는 장모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울음을 참고 웃으면서 장모님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던 장모님 짐을 치우는데 베개 쪽에 쪽지 하나와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똑바로 들어보니 저와 아내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뒷면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릴 때 학교를 안 다니셔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편지 속 글자가 맞춤법은 다 틀렸지만 알아볼 순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장모님의 글씨들은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저를 단 한순간도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철부지 딸을 잘 부탁한다는
걱정 어린 내용도 같이 들어있었죠. 저는 편지를 쥐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맺힙니다. 오늘이 장모님 기일이시라 그런지 유난히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저희에게 애가 없어요.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신 납골당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꼭 우리 아이로 다시 태어나달라고. 받은 사랑 다시 베풀고 싶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납골당에 찾아가서 그 말을 하고 왔어요. 언젠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저희에게 다시 찾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다 보면 언젠간 다시 저에게 와주시겠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프지 마세요.